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20년 만이라는 한파에 무탈하신지요. 추위가 절정에 달한 한겨울에 봄 얘기를 꺼내는 건 너무 이른 걸까요? 그런데 벌써 다가오는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4월 재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정치인들이 연이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예능 프로에서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여성 정치인들인데다 평소 각 잡힌 모습과는 매우 다른 일상인 듯 아닌 듯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능 프로에 나온 정치인,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만나보겠습니다. 1월 9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짚어주실 미디어계 소식, 예능 프로에 출연한 정치인 이야기군요. 네, 지난 5일이었죠. 한 종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얘기인데요. 나 전 의원은 곧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죠. 나 전 의원이 출연한 이 예능 프로 다음 편에는 또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 중에 한 명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도 출연하는 것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피디님 혹시 이 프로그램 보셨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네. 최근에 아들 관련한 그 논란도 있었고, 또 나 전 의원이 유력 정치인이긴 하지만은 자녀 논란 외에는 개인적인 사생활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예고 때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방송 이후에 해당 클립을 찾아봤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굉장히 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현실 정치에서 보여줬던 그 강한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재현이 되더군요. 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의견도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언론 보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언론 보도도 살펴보면 일단은 대부분이 호의적인 기사들이 좀 많았고요. 네. 제목을 보면 차도녀 이미지 깬 나경원, 서울시장 야권 유력 후보 나경원이 가족 예능 출연한 속내는 또 아마 나경원 어릴 적 완성형 미모 인증, 장영란 아역 배우 같아 감탄 이런 거 네. 이런 게 있었고 나경원 박영선 아내의 맞출격 시끌 신선대 선거 코앞인데라는 우려의 목소리 약간 들어간 제목도 있었고 네. 또 나경원 다운증후군 딸 공개 장애 아에게 기회 주는 게 중요.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토요일마다 맥주 파티, 낙선하니 동생들이 좋아해, 애주가 면모 네. 이런 식으로 제목만 보면은요 굉장히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또 출마 고민 중 나경원, 박영선 예능 찍고 서울시장 고라는 제목이 참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부분 내용을 또 보면은 비호감 이미지에서 예능 한 방으로 호의적인 반응이라고까지 쓰기도 합니다. 네. 이 같은 매체에서는 방송 출연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정인이 문제라던가 네. 또 폭설 관련된 그런 보도에서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네, 전혀 관계없는데 일단 네, 한번 그렇죠. 이렇게 주목을 받으니까 네. 예, 그렇게 그렇군요. 기사를 또 인용을 하더군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도 등장해서 씁쓸했는데요. 이제 문제라고 느껴지는 게 여기서도 또 기승전 조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제목이 나경원 다운증후군 딸 자격증 3개 취득?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조민 인터넷 따 김어준 방송 재조명이라는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네. 방송에 나경원 전 의원의 딸이 출연해서 자격증 3개를 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개의 시청자의 댓글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시청자 댓글을 전하면서
조국의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그 예전에 김원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내용, 그랬죠. 그것과 연결해서 그 기사의 이제 이후부터는 반 이상이 조국 전 장관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엮었습니다. 네. 이제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기사였고요. 이런 기사가 나경원 전 의원의 방송 출연 내용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정치적으로 또 깎아내리기 급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청률 자체 최고 시청률 12.2%를 기록했고 방송 다음 날인 6일에 포털 순위 상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네, 시청률도 참 높게 나왔고 아마 조국 네. 전 장관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 자녀 문제로 대비되게 많이 곤란을 겪었던 정치인들이라 그런지 아마 이렇게 기사를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그만큼 이렇게 정치인의 예능 출연이 화제가 됐다는 것인데 역시나 이 방송 출연 이후에 나 전 의원은 참 출연하기 잘했다. 나 전 의원 입장에서는 호의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 보여요. 네. 이렇게 이 관찰 예능에도 넘나드는 정치인들의 예능 출연 오늘 한번 짚어볼 텐데 네. 저도 몇 년 전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인과 함께 출연했던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7년에 그 SBS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었죠. 네.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해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을 했었고요. 또 오세훈 그 전 서울시장이 2018년에 아내 송현옥 씨와 함께 이제 프로그램 출연했었고 그 이전으로 가면은 2012년이죠. 18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그 대선 주자가 SBS 힐링 캠프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요즘은 이 예능 프로그램의 폭이 어떤 리얼리티와 함께 결합을 하면서 좀 이전의 예능과는 좀 다르긴 해요. 네. 예, 그래도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서 유력한 후보들이 예능 방송에 출연하는 거 너무 정치인 이미지 만들기에 동원될 가능성은 없을까 싶은데 왜 선거법이나 방송 심의 규정상의 문제는 없나요? 네. 그 현행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네. 방송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그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닌다라고 하면서 출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처럼 그 보궐선거의 경우는요, 60일이 또 기준입니다. 지금 아직 사실 두 분 다 공식 출마는 아니지만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 전 의원과 박 장관의 출연이 더 이슈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나 전 의원 출연은 지난 5일 방송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 92일 전에 방송이 된 거고, 네. 박 장관은 그 다음 주에 이제 12일 더 늦게 출연 예정이지만, 재보궐선거는 그 선거방송 심의 규정 구성이 통상 선거에 비해 늦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거 60일 전부터 네, 기준을 60일. 적용하게 되면 네.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는 안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 측에서도 선거 홍보와 관련된 방송 광고 외에 방송 출연에 대해 제재하고 있지는 않다며 선거법상 문제될 게 없다라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법적으로의 문제이기보다는 방송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도 정치권에서는 출마 여쟁자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방송에 나오게 되면 방송을 통해 부각되는 면이 그렇죠.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는 그 MBC 예능 공부가 뭐니에서 네. 미래통합당 소속 장진영 후보를 출연시켜서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해당 조항 그 위반으로 선거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주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앞서 네. 그 언론 보도 내용들 제목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호감형으로 이미지가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후보들이 다 정해지진 않았지만 상대편 후보 네. 입장에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보다는 좀 보도 윤리상의 문제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이번에 그 나경원 전 의원의 예능 출연과 관련해서 언론시민단체에서도 논평을 냈더군요.
네, 민원 의원이 그 TV조선 아내의 말씀 선거 출마 정치인 출연을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6일 논평을 냈습니다. 네. 방송 예능 프로그램이 선거 출마를 앞둔 정치인의 홍보 방송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건데요. 이번 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평상시 정치인 섭외와 달리 선거를 지금 선거 시기를 코앞에 두고 출연시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정치인 중에서 두 인물을 섭외한 이유도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을 이용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네, 아까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방송과 관련해 보도된 기사에서 인간미 넘치는 반전 매력, 네. 부드러운 리더십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의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렇게 특정 방송사가 일부 정치인을 긍정적 이미지로 만들어주면서 중립성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번 사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에는 문제 없지만 윤리적인 문제, 또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방송사의 태도를 좀 지적을 하는 거죠. 네. 혹시 이렇게 정치인들의 예능 방송 출연에 대한 어떤 효과, 네. 이런 거를 연구한 내용도 있습니까? 네. 정치와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 일관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만, 이제 참고할 만한 연구들이 몇 개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2012년 서울 지역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2012년에 대선 후보들이 힐링 캠프에 출연을 했다라고 네.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정치인들의 이미지 평가 속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그런 연구입니다. 네. 결과로는 이제 정치인의 이미지 속성 중에서 신뢰성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인터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랬죠. 그동안은 네. 이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예능, 관찰 예능 같은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재미난 연구가 하나 있는데 TV 방송을 통한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정치인 성별과 출연 방송 프로그램에 따른 시청자 반응이라는 네. 논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정치인의 성별에 따라 정치인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따라 시청자들의 반응을 검증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알아본 건데 네. 프로그램 중에는 뉴스도 있고 정치인들이 나올 만한 게요. 네. 뉴스가 있고 교양이 있고 예능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보는데 결과를 보면은요. 정치인들이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한 메시지가 뉴스나 예능보다 시청자 태도가 높게 나왔고요. 정치 후보자 선택 의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성별로 따져보면 네. 남성 정치인은 교양 프로그램에 그다음에 여성 정치인은 예능 프로그램이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가볍고 편한 내용을 제공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남성 정치인보다는 여성 정치인의 부드러움이 시청자의 태도에 높은 전이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도 여성 정치인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 조합이 이 연구 결과 어느 정도 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방송사에서도 시청률도 높이고 또 화제성도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의 예능 프로그램 섭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정치적인 중립에서 좀 벗어나서 윤리적인 문제가 지적되는 정치인의 예능 출연, 해외에서도 자주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네, 정치인의 방송 출연,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요. TV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정치 광고를 시작한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미국에서 1952년 이제 시작된 건데요. 이게 방송을 통한 공격적인 이미지 관리 전략이 이후로 이제 전 세계로 확대가 된 거고요. 이제는 장르도 많아졌잖아요. 채널도 많아지고. 네. 그래서 다양한 장르 중에서 어느 분야 무슨 프로그램에 출연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의 공신력이 후보자에게 전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들도 방송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원한다면 프로그램 선정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방송을 통한 이미지 개선이 반드시 선택 의향과 연관된 건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연구에서도 보면 신뢰도 또 진정성, 공약 실현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때문에 방송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윤리를 지켜야겠지만 정치인들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신뢰, 진정성, 공약 실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네.
아마도 이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진 한 장 찍히는 것도 굉장히 민감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정치인의 이미지가 이 공약이나 앞서 말씀하신 진정성, 도덕성 이런 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네. 단순히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만 이렇게 소비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유권자들과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좀 선거의 장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평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시사 프로그램이죠.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12월 28일에 월요일에 진행되었던 여의도 정면 승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이날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윤석열 총장의 여론조사에 따른 대선조사, 선호도 조사, 그리고 재보궐선거, 검찰개혁 재착수, 공수처장 최종 후보 이인 공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 현재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중점되는 사안들을 대부분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이제 다만 아쉬웠던 건 논의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피상적인 겉핥기식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또한 거대 여야당의 입장만 들을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공수처장 문제나 재보궐 선거 문제 등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문제의 경우 주요 정당의 해석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다른 정당들의 이야기들이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뉴스가 넘치는 아주 이슈가 많았던 날이었는데 정치권의 이런 다양한 이슈를 다양하게 조명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셨고 그렇다 보니 너무 그 거대 양당 쪽에만 치우친 인터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날 방송도 혹시 들으셨나요? 네, 다음은 이제 12월 30일 목요일에 방송되었던 정면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날은 이제 소정섭 시사평론가가 청와대 참모진과 비서실장,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의 교체와 개각을 앞두고 현 상황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의 개각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정치인이 아닌 시사평론가의 출연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재 정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던 인터뷰여서 좋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 내용 중 지금의 인사 배경이 갖는 의미가 정치와 정책의 적절한 분리를 통해 안정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며 해석했는데요. 새로운 인사 변화를 단순히 두둔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 했던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또 같은 날에 진행되었던 상돈에게 물어보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방송에서 이상돈 전 의원이 장관 중 의원 출신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전임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에도 정치인 출신이면서 그럴 만한 보좌를 한 적이 없다면 이런 비판도 했었는데요. 네. 정치권 이면의 이야기에 스스럼 없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냉철한 분석을 담았던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어체 표현과 함께 형식 없는 표현들이 과하게 사용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선 저는 표현이라는 높임말을 사용하는 게 옳은데 나는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고요. 이제 어느 나라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그냥 도대체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불명확하고 모호한 구어토 설명과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제 새해 인사를 부탁드리는 진행자의 질문에 새해 모 당부고 간에 정치권이 좀 정상을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금은 거칠고 비격식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다소 듣기에 불편한 청취자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출연자의 격이 없는 언어 표현이 다소 불편감을 줄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파트 또 짚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30일 수요일에 진행되었던 변상욱의 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날은 이틀 전 서울시장 선거를 담은 방송에 이어 부산시장 선거 판세도 살펴보았는데요. 변상욱 앵커의 개인적인 시간이 강하게 반영되어서 해석되긴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해석해준다는 점에서 왜 이 코너가 청취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지 설득력을 얻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왜 설득력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2021년 새해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계속 함께 해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됐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중년들이 더 많아졌다는 소식 지난번에 전해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좀 달라져야 할 텐데요. 그만큼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과 실제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다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텐데요. 새해를 맞아 오늘은 자살 예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이시자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이신 양두석 가천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별 자살 예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셨다고요? 예, 조사를 했습니다. 20대 국회에 39분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자살예방 포럼과 네.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서 안실련에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별로 자살을 얼마나 줄였는지,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한 조직과 인원, 예산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인구 30만 명 이상 그룹을 A그룹, 그다음에 5만서부터 30만을 B그룹, 5만 미만을 C그룹으로 해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안실련이 조사를 해서 분석한 해서 이 내용을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국의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통한 자살률 감소, 그리고 전담 조직은 어떻게 돼 있나, 예산,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셨는데 앞서 이제 인구, 그 지자체의 인구 단위에 따라서 아마 그룹화하신 모양이에요. 네. 예. 자,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지자체별로 이 자살률을 조사하셨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인구 30만 이상 A그룹에서 가장 잘한 지자체는 경기 파주시, 경기 의정부시, 서울 강북구가 제일 잘한 거로 나타났고요. 인구 5만서부터 30만 사이 B그룹은 전남 나주시, 강원 홍천군, 그다음에 5만 미만 C그룹은 전남 한평군과 충북 영동군이 가장 잘한 지자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자살률이 전에 직전 연도보다 평균 대비 229개 지자 중에 58.5% 134개 지자체는 자살률이 외래 증가했고, 반면에 41%인 94개 지자체는 자살률이 감소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한 개 지자체만 전년 대비 증감이 없이 나타나서, 참고로
2019년도 자살자 수는 2018년도보다도 0.9%가 늘어난 13,799명이었습니다. 네. 조사 대상 지자체의 절반이 좀 넘는 지자체에서 자살률이 일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안타깝습니다. 이 자살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자체가 도시인지 또 지방인지 그 원인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자살률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인 원인이 상당히 밀접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자살률이 늘어났고 감소됐다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들의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단체장들이 이 자살을 줄이게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줄어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높았는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군이 150명이 자살하다가 2019년도는 188명으로 무려 38명이나 늘어난서의 가장 높은 지자체였고 감소율이 뚜렷한 데는 인천 미추홀구 지역이었습니다. 2018년에 152명이었었는데 2019년에 113명으로 39명이나 줄여서 이것을 자살을 줄이고 증가했다는 것은 단체장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의지를 갖느냐가 그 성패를 나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한때 자살률이 세계 1위였던 이 핀란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에서 자살 예방 정책을 얼마나 촘촘하게 짜느냐가 자살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지자체별로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점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자살 줄이겠다고 지자체에 조직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내부에 자살 예방을 위한 조직이 있다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만큼 의지를 갖다는 생각인데 네.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4개 중 1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29개 중에 25.8%인 59개, 59개에 불과했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살예방센터 외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15.7%로 36개밖에 안 됐었는데 심지어는 지자체 내부에 자살예방 전담부서가 전혀 없는 곳도 3.5%인 8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이 없는 지자체는 어디였나요? 예, 자살 없는 데는 인천 옹진군 그리고 강원도 영월군과 강원도 인제군, 전북 순창군, 경북의 군이 울릉군하고 경남 우령군과 함안군이었었습니다. 참고로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3,300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이 교통사고 전담하는 조직은 경찰청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 교통안전과나 시설과가 다 있는데 229개 경찰서나 지자체에 교통안전과 시설과가 없는 데가 없는데 네. 13,000명씩이나 생명을 잃는 자살은 전담 조직이 없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당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과 함께 사실 인력의 전문성, 전문 인력이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살 예방을 위한 이 지자체의 전담 인력에 대해서도 혹시 이번 조사에서 나온 것이 있나요? 예,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예방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기초단체의 평균 1.7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 예방 전담 인력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여부도 조사했는데요. 지자체 자살 예방센터에 평균 8.07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8명 중에 정규직은 3.9명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이 4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보다 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는데 근무 연수도 1인당 37.6개월 정도 3년이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이 자살 예방 전담 인력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상당히 근무 조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규직보다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고 그래서 굉장히 전문성이라든가 책임감이 정규직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 기간이 짧고 비정규직이 한계이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에 노인 자살률이 많은데 노인들이 상담을 젊은 사람들한테 60대 사람이 20대한테 상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를 가봤더니 자살예방센터장에 하는 일이 직원들 채용이랍니다. 하도 직원들이 이직이 잦아서. 이직하고 금방 나가고 네.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하려고 그러면 정규직 직원이 많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결국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자살 예방 예산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229개 지자체의 자살 예방 예산은 총 229조 중에 0.016%인 36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한 곳당 불과 1억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과의 예산 218억을 합치더라도 584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4년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네. 1년에 교통사고는 3,000명, 3,400명 사망하는데 여기 예산이 무려 6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산재 산업 2,000명 정도 사망하는 산업재해 예산은 3,900억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4배가 많은 발생되는 자살 예방 예산이 584억은 교통안전 예산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자살 예방 예산을 적어도 3천억 정도로 올려야 된다. 일본이 한 8천억 정도로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살 예방 예산을 지금 580억에서 3천억 정도는 대폭 정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조사 결과를 보면 뭐 인력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나 이 참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지자체의 자살 예방인데 어떻게 부족하나마 어떻게 운영되고 있던가요? 예, 우선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게이트 기포 교육은 인구 10만 명당 평균 1,92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자 대상 자살 예방 사업은 인구 10만 명당 1,65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8배나 높은 자살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0만 명당 7명밖에 안 돼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살로 또 사망하게 이르기까지는 평균 6번 정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도자들이 하루에 38명이 자살하고 있지만은 시도자들은 무려 760명이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들은 자살 시도자, 유가족이라든가 자살 시도자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가족이나 뭐 지인을 자살로 잃은 사람들의 자살 시도율이 이렇게 현격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올해 자살 예방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있을까요? 예,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 정부에 요청할 전화번호가 1393입니다. 네. 1393를 걸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통을 호소해서 이런 분들을 갖다 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지자체 단체장들이 촘촘히 발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실 땐 주저하지 마십시오. 1393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실련의 자살예방센터장 양두석 가천대 교수였습니다.